안녕하세요. 푸른 생각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제 위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베어 마켓이라는 책이 1990년대 이전의 경제 위기를 다루었다면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찾아온 4번의 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책을 연달아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권영 씨는 다수의 매체에서 거시경제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분으로 신한은행 WN그룹 팀장으로 투자 솔루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1997년 한국이 단기 외채로 겪은 외환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미국 기술주인 나스닥 버블이 붕괴되면서 겪은 닷컴 버블 붕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2008년도에 닥친 세계 금융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였다는 점에서 소공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된 키워드는 부동산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이 있겠습니다. 제4장에서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4번의 경제 위기의 원인부터 전개 및 해결 과정,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위기들의 공통점도 다루죠. 저는 이 중 전 세계적인 위기였던 제2장의 닷컴 버블과 제3장의 세계 금융 위기를 중심으로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차트상에서 위기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판매 중이며 종이책과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2000년대의 닷컴 버블 붕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형성의 원인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경제, 그리고 시장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닥치면 연준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 10년간 지속된 강세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시장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닷컴 버블의 붕괴 원인은 과도하게 비싸진 주가, 연준의 강한 긴축과 높은 금리, 기업 실적의 악화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 부담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의 영향으로 실물 경기가 둔화되었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증해 나스닥이 고점 대비 78%나 폭락하였고 다우존스와 S&P 500 역시 폭락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도 8개월간 단기로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침체 기간 동안 실업률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제 닷컴 버블의 붕괴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파란색은 나스닥 지수를, 보라색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3년 3월에는 나스닥이 5,000선을 뚫으면서 고점을 형성합니다. 2000년 5월에는 연준이 0.5% 금리 인상 후에 기준금리를 동결합니다. 이때 기준금리는 6.5%였습니다. 이후로도 나스닥은 조금 더 상승장을 이어가다가 드디어 꺾이기 시작하고요.
2000년 11월 반토막이 나면서 나스닥이 2500선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2000년 12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주가가 강한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1년 1월에 연준에서 0.5% 긴급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주식은 상승하지만 1개월 후에 다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성장 동력이 상실되었고 성장세도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3월에 추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해서 나스닥이 1840선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저점을 찍고 나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2001년 9월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고 또 글로벌 기업들의 분식 회계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다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요. 2003년 3월에는 제2차 이라크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닷컴 버블과 인플레이션 위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통점입니다. 두 위기 모두 기술혁명으로 관련 산업은 계속 성장할 테니 버블이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가는 과도하게 비싸져 있었고요. 물가가 치솟자 연준에서 강한 긴축을 시작했고 금리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상승의 기대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 와중에 두 개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점도 매우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닷컴 버블은 8개월간의 단기 침체였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 78%나 하락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선언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나스닥의 최대 하락폭은 33%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의 고점이 3.8%였다면 현재 인플레이션 위기 상황에서는 CPI가 9.1%까지 치솟습니다. 다음으로는 2008년도에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택시장의 붕괴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글로벌 총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글로벌 불균형에 있었는데요. 당시 무역 적자를 겪던 미국은 중국 등의 신흥국에 통화 절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 등의 신흥국들이 통화 절상을 하자 달러는 그에 반해 더욱더 약세로 돌아섭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수입 물가가 증가하고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주택시장이 붕괴하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는 더욱더 추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풀린 돈들은 미국이 아닌 신흥국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수요 위축을 겪게 되죠. 이렇게 미국을 빠져나간 돈들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신흥국들도 긴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 중 마지막 세 번째는 디레버리징입니다. 즉, 위험해진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외국 자산들을 매각하면서 글로벌 자산들이 폭락하게 되고요.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흥국들은 외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붕괴의 조짐이 보였는데요. 즉 2008년 3월에 베어 스턴스라는 미국의 제5위 투자은행이 파산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잘 수습되어 매듭 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인 미국 제4위의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 세계 1위 보험회사인 AIG도 파산 위기를 겪었고요. 메릴 린치라는 미국 3위의 투자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3위에서부터 5위까지의 투자은행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 결과 주택시장, 주식시장, 장기 채권까지 모두 폭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채권, 특히 장기 채권까지 같이 폭락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채권의 가격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뱅크런 위기가 나타납니다. 즉, 은행들의 파산 위험성이 높아져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나가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들은 현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로 돈이 묶여버리는 장기 채권은 더욱 피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주식, 채권까지 모두 내던지면서 세 종류의 자산의 가치가 모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는 급등하게 됩니다. 환율도 같이 급등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니 소비는 위축되고요. 소비 위축에 따라 제품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즉,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흥국에서는 달러 자금이 이탈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조금이라도 달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흥국들 역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자금이 계속 이탈되면서 신흥국들은 외환 위기와 함께 줄도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은행들의 뱅크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규모 구제금융법안을 시행합니다. 또 양적 완화로 연준이 미국 장기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의 숨통을 트여줍니다. 또한 글로벌 수요 위축을 막기 위해서 통화 스와프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외환 위기를 넘기고 달러를 확보한 신흥국들은 경기 부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신흥국들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계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파란색은 S&P 500 지수를, 보라색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차트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점 2008년 3월에 미국의 제3위 투자은행이었던 베어 스턴스가 파산합니다. 이것이 위기의 조짐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에는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이 파산했고요. 세계 1위의 보험회사 AIG가 파산 위기를 겪었고, 메릴 린치라는 미국의 3위 투자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됩니다. 2008년 9월에는 구제금융법안이 발표되었지만 반발로 인해 부결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S&P 500은 계속해서 추락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 말에는 드디어 통화 스와프가 시작되면서 신흥국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신흥국들의 수요의 증가가 세계 금융위기 해결의 단초였다고 합니다. 2008년 12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가 됩니다. 2009년 3월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게 되고요. 이때부터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장기 국채 매입을 시작합니다. 은행의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자 주식시장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실물 경기도 개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저금리와 저물가의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중국 등의 신흥국들이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 등의 신흥국들의 국가 부채는 확대되었지만 경기는 과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 과열을 잡기 위해 2010년 초에 중국과 미국이 다시 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2010년 5월부터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문제가 점차 확산되어 가자 2010년 11월 미국에서는 제2차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자 2011년 5월 중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2011년 8월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더욱더 심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가 세계 경기 둔화로 번지자 연준에서는 다시 2012년 7월에 제3차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와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버블의 붕괴입니다. 2008년 당시에는 직접 붕괴가 되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투자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의 4위와 5위 투자은행들이 파산했고 3위 투자은행은 인수되었죠.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도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미국 16위 은행이 파산했고 26위 은행인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했습니다. 셋째 공통점은 은행들이 현금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뱅크런 위기를 겪게 되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 국채 역시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의 가격까지 같이 하락하게 되었죠. 넷째, 역대급 돈풀기입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엄청난 돈풀기가 이루어졌고요. 2020년 이후 현재 상황에서는 역대급의 돈풀기가 이루어졌음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돈이 풀리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돈풀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채 한도 협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된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흥국들의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졌습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부채 한도 협상과 함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되자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의 최고점이 5.6%였다면 이번에는 9.1%까지 올랐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CPI가 9.1%까지 올랐던 것이 역사상 얼마나 높은 수치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다음과 같이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책의 핵심 내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책의 내용의 일부만을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해 더 자세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책 속에 담긴 해안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책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